2021년 10월 10일 뉴멕시코 사막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고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정고가 조금 지난 후 응급서비스 한라인에 전화가 걸려왔다. 이웃이 옆집에서 나는 이상한 영이 냄새에 대해 신고했다. 그것은 단순한 숯불 찌꺼기가 아니었다. 냄새가 매우 진하고 매캐했으며 마치 무언가가 타다가 완전히 까맣게 타버린 것 같았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익숙한 풍경을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별장, 바베큐 그릴, 여름 피크닉.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일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예상대로 바베큐 그릴에서 화재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한 가지 비정상적이고 극도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 숯불 사이에서 인간의 유해를 발견한 것이다. 외관상 시신은 심하게 탄 상태였고 유해 자체도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즉시는 아니었지만 곧 명확해졌다. 이것은 우발적인 화재가 아니라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다. 바베큐 그릴에서 단순히 시신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소각된 것이었다. 소방관들은 무관심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곧 끔찍한 추정을 확인했다. 발견된 시신은 5살 소녀의 것이었다.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이것이 증거 인멸을 위한 의도적인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집 주인인 케이트라는 여성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불과 몇 시간 후 현장은 봉쇄되었고 수사관들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경찰이 사실들을 계속 수집하는 동안 이 끔찍한 발견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포가 아직 밝혀져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수사관들이 범죄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된 케이트라는 여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해서 일어난 일의 본질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였다. 비극의 중심에 있게 된 이 여성은 누구인가? 사회복지사, 싱글맘, 단순히 길 건너편 이웃? 그녀가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일과 연결될 수 있을까? 케이트는 겉보기에는 단순히 평범한 여성으로 무엇보다도 성공적이고 돌봄이 넘치는 엄마의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여성의 인격이 그녀의 별장에서 일어난 일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왜 하필 그녀의 집이 이 악몽의 진원지가 되었을까? 케이트는 39살, 5살 딸 아바의 어머니였다. 외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에 완전히 부합했다. 단정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항상 미소와 친절한 말을 입에 달고 있었다. 엘버커키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했으며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케이트의 삶은 완벽한 쇼윈도인 것 같았다. 성공적인 경력, 품위, 동료들과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 한편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케이트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했고 그 이후로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 혼자라는 상태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녀는 종종 모든 것이 좋다고 일하고 있고 여가 시간에는 딸과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지만 현실이 항상 외부에서 보이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 돌봄 넘치는 어머니라는 외관 뒤에는 내면 세계가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이 숨어 있었다. 수년간의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실패한 관계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물론 사회에서 케이트가 모범이 되는 인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다. 전 남편과의 관계는 복잡했다. 외적으로는 딸을 위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품위의 무대 뒤에서 케이트는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 개인적 삶에서 마주한 문제들은 그녀에게 재정적 이익을 통해서든 출구를 찾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 뒤에 단순히 삶에 지친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된 훨씬 더 어두운 누군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동료들과의 잦은 대화가 기억났다. 싱글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불평했을 때 말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마도 그녀가 쉬게 해주는 가면일 뿐이었고, 그녀의 행동에 진정한 동기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끔찍한 범죄의 흔적이 발견된 그녀의 집, 별장도 우연이 아니었다. 정상적이고 평온한 삶의 환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장소가 전체 계획이 펼쳐진 곳이 되었고, 케이트는 아마도 어느 순간 이것을 지겨워진 어머니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본 것 같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가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동안 지인들과 동료들은 그녀를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단순히 할 수 있는 한 삶과 싸우려고 노력하는 여성으로 인식했다. 아무도 이 외적인 정상성이 단지 훨씬 더 어두운 의도를 숨기는 속임수라고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케이트는 사회복지사, 싱글맘, 무엇보다도 완벽한 삶의 외관을 만들고 싶어 했던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삶은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이 외적 세계의 광채 뒤에는 그림자가 숨어 있고, 케이트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그림자가 아마도 그녀의 삶과 딸의 삶을 영원히 파괴할 운명적인 결정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녀의 외적 이미지와 그녀의 집에서 일어난 일 사이에 발생한 대조는 더 많은 질문들을 제기할 뿐이었다. 왜 그녀가 이 악몽의 중심에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삶에서 일어난 일 뒤에 실제로 무엇이 숨어 있을까? 이 질문은 수사를 필요로 했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 케이트의 정상적인 삶처럼 보였던 것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왜 그녀의 겉보기에는 무해한 계획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 변했을까?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주인인 케이트는 없었다. 첫눈에 이것은 이상해 보였다. 어떻게 그녀가 범죄 현장에 없을 수 있는가? 그녀의 집이 아닌가? 그녀의 집 마당이 아닌가? 의문이 저절로 생겨났다. 왜 그녀가 부재 중인가? 그 순간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상황에 처하자 수사관들은 즉시 그녀의 행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즉시 앨버커키에 있는 그녀의 도시 아파트에 전화를 걸어 이 순간 그녀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케이트는 즉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미 이것만으로도 생각해 볼 일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가 응답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의 감정이 없었으며 마치 아무것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경찰입니다. 즉시 현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목소리에서 공식적인 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전화를 통해서도 긴장감이 느껴졌다. 케이트는 아마 약간 놀란 것 같았지만 즉시 대답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 있었고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은 약간 동요되어 있었지만 공황 상태는 아니었다. 마치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것이 놀라웠다. 왜냐하면 그녀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반응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트는 충격이나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 그녀의 차분함이 이상하게도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저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즉시 와주세요. 수사관이 반복했다. 그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긴급한 것이 담겨 있었다. 케이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단순히 얼마 후에 오겠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다. 곧 그녀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경찰관들이 서 있는 경계가 설정된 장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이 새롭고 예상치 못한 전환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잠깐 멈춰 서기도 했다. 경찰관들과의 첫 만남에서 케이트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날 딸과 함께 별장에서 피크닉을 했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사건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아바를 바베큐 그릴에 남겨두고 음식을 다 요리하게 한 후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 바베큐 그릴에 이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공황 상태에서 그녀는 즉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별장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이것이 그녀가 주장하는 주요한 실수였다. 저는 무서웠고 그 자리에 머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신이 우연히 바베큐 그릴에 있게 되었고 이것은 그녀가 예방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버전에 따르면 딸이 부주의로 불과 함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다고 했다. 공황 상태에서 그녀는 단순히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른 채로 말이다. 하지만 케이트가 자신의 버전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분명히 뭔가 맞지 않다고 느꼈다. 이 대답은 전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만약 그녀에게 공황의 이유가 없었다면 왜 그렇게 빨리 떠났을까? 왜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차분한 상황에서 케이트가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운에 맡길 수 있었을까? 그녀는 경찰 앞에 서서 그녀의 말들이 변명의 시도처럼 들렸다. 마치 이것이 단지 실수이고 우연이었으며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단순한 사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범죄 과학자들이 현장 검사를 시작했을 때 이곳에서 우발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즉시 명확해졌다. 케이트가 모든 사건의 중심이라고 묘사한 바베큐 그릴은 수사관들이 주목한 유일한 대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주변에는 일반적인 바베큐 세트와는 관련이 없는 금속 물체들이 놓여 있었다. 미확인 플라스틱 파편들이 녹고 부서진 상태로 단순한 요리용 바베큐 그릴보다는 더 복잡한 무언가의 일부처럼 보였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분명히 주의가 필요했다. 바베큐 그릴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은 이상한 자세로 위치해 있었다. 우발적으로 불에 떨어진 경우와 같아야 할 모습이 아니었다. 만약 아이가 우연히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면 분명히 빠져나오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적어도 몇 번의 움직임은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신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고 이는 즉시 케이트의 버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이 현장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불일치를 발견했다. 바베큐 그릴 자체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된 흔적이 없었다. 숯불에 남아있던 화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는데 이것 또한 케이트의 이야기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단순한 바베큐가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피워진 불이었다. 범죄 과학자들은 또 다른 이상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바베큐 액세서리와 연결될 수 없는 플라스틱 잔해들이었다. 이 파편들은 분명히 주변 환경에 맞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의심스러운 수준을 넘어서 누군가가 이 현장에서 취한 의도적인 행동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검사 과정에서 케이트나 그녀의 딸의 것이 아닌 외부인의 신발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 또한 그녀가 현장에 혼자 있었다는 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발자국들은 그녀나 딸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건 현장에 그녀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더욱 확신시켰다. 점차 모든 것이 훨씬 더 우려스러운 것으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케이트가 묘사한 장면은 전혀 우발적인 사건의 혼란과 닮아있지 않았다. 반대로 증거들은 모든 행동이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시신이 우연히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바베큐 그릴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의도적인 은밀함과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화재가 아니었다. 이것은 신중하게 계획된 사건이었고, 케이트는 이제 그녀의 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케이트가 수사를 위한 의자에 앉았을 때 그녀의 시선은 흐려져 있었다. 마치 그녀의 세계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현장에서 보여준 차분함과는 달리 수사실에서 그녀의 말들은 그리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버전을 이야기했다. 불이 우연히 통제를 벗어나고 딸이 우연히 위험에 빠지고 그녀 자신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떠났다고 말이다. 저는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시선을 내리며 계속했다. 그것은 저에게는 너무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그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떠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르게 들렸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었다. 마치 대본을 외우며 자신의 말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공황과 무력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할 무언가로 말이다. 수사 내내 그녀의 얼굴은 가면으로 남아있었고 그 뒤에서 진짜 감정을 해독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가 말할수록 그녀의 이야기가 수사관들이 범죄 현장에서 본 것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수사 기록은 그녀가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을 기록했지만 범죄 과학자들이 확인한 세부 사항들과는 맞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불이 우연히 타기 시작했다지만 그렇다면 왜 바베큐 그릴에 준비된 음식의 흔적이 없었고 바베큐 그릴 자체가 너무 뜨겁게 다궈져 있었을까? 왜 주변에 일반적인 바베큐의 일부가 될 수 없는 이상한 금속 물체들과 플라스틱이 놓여 있었을까? 케이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딸과 함께 있었지만 사건의 결과를 두려워해서 도움을 기다릴 수 없었고 그냥 떠났다고 이야기했다. 구조 서비스에 전화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냥 시내에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떠났다. 그리고 이때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웃들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급히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수사관들에게 점점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수사 내내 케이트는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끈질기게 말했다. 딸이 다친 것을 보지 못했고 도우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가 이것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떠나서 아이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사실의 벽들은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증거들은 그녀의 이야기와 맞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는 모든 단어가 그녀를 사고 버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했다. 결국 수사관들은 이미 명백한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서의 그녀의 지위가 점점 덜 설득력 있게 보이기 시작했다. 케이트가 당황한 어머니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설명들은 현장에서 수집된 사실들과 계속 모순되었다. 수사가 끝날 무렵에는 명확했다. 그녀의 말들이 현실과 맞지 않고 그녀의 행동이 점점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수사관들은 결정을 내렸다. 케이트가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사고에 대한 그녀의 버전은 더 이상 어떤 의심의 여지도 있을 수 없었다. 그녀 스스로가 이 비극의 중심에 있게 된 것이다. 수사관들이 수사의 세부 사항들을 깊이 파기 시작한 시점에서 우발적 화재에 대한 케이트의 버전이 이음새마다 금이 가기 시작했다. 현장을 철저히 조사한 범죄 과학자들은 즉시 케이트가 말한 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몇 가지 불일치점들을 발견했다. 불이 통제를 벗어나고 딸이 우연히 위험에 빠졌다는 그녀의 말들은 물리적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점점 더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가장 뚜렷한 모순은 범죄 과학자들이 시신이 우연히 바베큐 그릴에 떨어질 수 있었다는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보고서에서는 시신이 우발적인 불속 추락을 배제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시신은 사람이 의식을 잃거나 이미 죽은 후에 바베큐 그릴 위에 놓여진 상태였다. 게다가 시신은 빠져나오려고 시도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구조를 위한 시도의 특징인 화상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소녀가 의식이 없거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바베큐 그릴에 놓여졌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전문가들이 이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 소위 우발적인 추락은 불가능했다. 케이트가 주장한 것처럼 불이 우연히 시신을 감쌀 수는 없었다. 더욱이 바베큐 그릴이 일반적인 바베큐에서 가능한 것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다궈져 있었다. 이것은 우연성에 대한 그녀의 전체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가 당황해서 떠났고 도울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버전도 검증을 견디지 못했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충격을 받고 무서웠다면 왜 적어도 상황에서 약간 벗어나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수사관들이 이미 그녀의 이야기에서 심각한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 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때 명확해졌다. 그녀의 이야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사건에는 케이트의 말과 사실 사이에 첫 번째 과학적으로 근거한 모순이 있었다. 그녀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세부 사항들이 사고에 대한 그녀의 버전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케이트는 더 이상 단순히 당황한 어머니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행동이 더 어두운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중하게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했는데 그 뒤에는 당황스러움의 외피로 신중하게 숨겨진 전체적인 행동의 연쇄가 있었다. 딸을 잃은 케이트는 충격 상태에 있어야 했다. 끔찍한 비극을 막 겪은 어머니에게는 도움을 요청하고 지지를 찾아 매 순간을 보내고 아마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락하거나 적어도 심리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완전히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실제로 한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슬픔과 고통에 빠지는 대신 케이트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즉시 수사관들의 눈에 띄었다. 그녀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친척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으며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일어난 일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는 조그마한 욕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한 모든 일은 대형 보험회사 중 하나에 연락하는 것이었다. 케이트는 딸의 생명보험 정책 조건에 대한 문의를 보냈다. 질문은 간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책에 따른 지급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행동은 부드럽게 말해서 이상해 보였다. 가장 끔찍한 일을 막 겪은 어머니에게는 이것이 최소한 비전형적으로 보였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상실을 애도하는 것보다 재정적 수단을 얻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또한 케이트가 상실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심리적 상태에 어떻게든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에게 자신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대신 비극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딸이 더 이상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여기며 보험으로 돈을 받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 모든 조치들이 재정적 동기가 명백한 그림으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왜 그녀가 그렇게 성급하게 보험에 관심을 보였을까? 딸을 잃은 후 받을 수 있었던 사고 보험이 수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이 핵심이 되었다. 다른 사실들의 배경에서 그녀의 행동은 이미 충격받은 어머니가 아니라 일어난 일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는 누군가처럼 보였다. 비극 후 그녀의 행동들은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행동해야 할 방식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불일치가 사고와 공황에 대한 그녀의 버전을 파괴하는 또 다른 벽돌이 되었다. 재정적 동기가 이제 주요 역할을 했고
수사관들은 이것을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15일, 케이트가 공식적으로 주요 용의자로 인정된 다음 날, 수사관들은 마침내 그녀의 버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사고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파괴할 검시관의 결론을 받았다. 증거들과 숨겨진 말들과 은밀한 동기들로 가득했던 이 무거운 한 주가 마침내 답을 주어야 했다. 실제로 아바를 죽인 것은 무엇인가? 곧 온 답은 너무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전체 수사를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끌었다. 검시관의 결론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수사관들의 책상에 놓이자 그것은 케이트의 말뿐만 아니라 그녀가 구축하려고 했던 비극적인 사고라는 전체 개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바를 죽인 것은 불이 아니었다. 그리고 짙은 연기 구름도 그녀를 죽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의 원인은 훨씬 더 정교하고 은밀했다. 그녀의 혈액에서 높은 농도의 독성 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의도적인 중독이었다고 확신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고 우발적인 불속 추락은 더더욱 아니었다. 수사관들이 처음부터 품고 있던 의혹이 이제 과학적 확인을 받았다. 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신중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아바의 죽음은 더 대규모 계획의 일부였다. 소녀의 혈액에 있던 독성 물질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수사관들이 이런 결과를 받았을 때 케이트에 대한 그들의 의혹은 이제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바베큐 사고에 대한 버전은 완전히 반박되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켰다. 이것은 냉혈한, 계획된 살인이었다. 이전에는 우발적이고 비극적으로 보였던 사건이 잔인한 범죄에 명확한 윤곽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사는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살인 수사로 말이다. 케이트는 더 이상 그녀가 그렇게 신중하게 위장하려고 했던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소녀의 죽음이 불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의도적인 중독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방어를 최종적으로 무너뜨린 바로 그 순간이 되었다. 케이트가 이전에 말한 모든 것이 이제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은폐 시도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이 모든 증거를 연결하기 시작했을 때 두 가지 사실이 특히 중요해졌다. 첫째, 아바의 혈액에서 독이 발견되었고, 둘째, 바베큐 그릴 근처에서 발견된 녹은 플라스틱이었다. 첫눈에 이 두 물체는 서로 공통점이 없어 보였지만 곧 그들은 살인 사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 범죄 뒤에 있던 사람의 정체를 밝혀주는 그림으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실험실 분석은 바베큐 그릴에서 나온 녹은 플라스틱 파편들이 캡슐의 잔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첫눈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 캡슐들 안에 담겨 있던 물질에 대한 세부 분석이 수사의 종지부를 찍었다. 캡슐 내부에서 아바의 혈액에서 발견된 바로 그 독이 발견되었다. 이 물질은 우연히 소녀의 몸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투여된 것이었다. 독과 플라스틱, 그리고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나머지 정보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즉시 수사관들의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베큐 그릴 근처에서 발견된 금속 물체들이 조사되었을 때 일어났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바베큐 그릴과 바베큐 도구들일 수 있었던 이 물체들에서 지문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지문들이 식별되었을 때 그것들이 케이트의 지문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수사관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용의자와 살인 도구 사이에 직접적인 물리적 연결이 확립되었다. 케이트는 딸을 죽인 독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흔적을 숨기는 데 사용된 물체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했다. 그녀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실행자였다. 이제 아무도 소녀 살인 사건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증거들, 살인 도구와의 연결, 그리고 직접적인 지문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향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더 이상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그마한 의심도 남기지 않았다. 수사에 남은 모든 것은 사건을 끝까지 진행하고 이 범죄 뒤에 있던 동기들을 밝혀내는 것뿐이었다. 점점 복잡해지는 수사에서 수사관들을 멈춰서게 한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향이 나타났다. 살인 자체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케이트를 가리키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그녀의 행동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재정 서류들이 드러났다. 용의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표준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 딸의 죽음 직후 케이트의 계좌로 이루어진 거액의 송금이었다. 이 송금은 단순히 거액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의심스러웠다. 그녀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케이트가 일반적인 지급이나 위자료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흥미롭게도 케이트는 이 송금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고 그 출처는 그녀의 전 남편이었다. 돈은 그의 계좌에서 왔는데 이것은 수사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다. 그에게 그런 금액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가 비극 직후에 이 돈을 송금했을까? 겉보기에는 상실의 슬픔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니라 재정 문제에 집중할 때 말이다. 수사관들은 곧 그들을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발견으로 이끈 거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송금은 케이트가 비극을 신고한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 송금 금액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고 그 규모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이 행동과 일어난 일 사이에 가능한 연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어느 시점에서 수사관들은 돈이 일어난 일과 연결된 더 복잡한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측면과 관련이 있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정한 수사관들은 케이트의 전 남편을 수사에 호출했다. 그의 이름은 댄이었고 겉보기에는 이 사건에서 그는 단순한 방관자여야 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의 행동과 그의 행위들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다. 댄은 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그에게는 전안에 못지않은 걱정의 이유가 있었다. 그가 한 지불은 단순한 우발적 도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사의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댄이 수사에 왔을 때 그의 얼굴은 두려움과 당황함의 표현이었다. 그의 말에 의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는 이 송금을 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돈이 케이트가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필요했다고, 이것이 단지 연민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녀를 얼마나 강하게 걱정했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녀의 재정 상황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그와 더 많이 대화할수록 여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비극 직후 그렇게 간단하게 즉시 그런 금액을 송금했다는 것을 믿기는 어려웠다. 수사관들은 단순히 송금에 대한 질문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와 케이트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관계들과 그들의 공통 재정 문제들을 주의 깊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불명확한 순간들, 세부 사항들, 오래된 불일치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곧 그와 케이트의 연결이 그들 모두가 생각했던 것만큼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복잡하게 남아 있었고 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숨겨진 동기들로 가득했으며 아마도 그리 정직하지 않은 의도들과도 관련이 있었다. 만약 전 아내를 도우는 대신 그가 그녀의 의도에 대해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면? 만약 이 송금이 단순한 동정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제 케이트와 함께 사건의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다. 댄이었다. 그의 역할은 불분명하게 남아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의 행동들이 곧 더 복잡한 그림의 일부가 되었다. 이 송금은 작지만 매우 중요한 고리일 수 있었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이미 그의 참여를 단순히 무시할 수 없었다. 댄이 수사에서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 범죄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한 해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전 부부 간의 관계, 돈,
그리고 그들의 상호 이익들이 이제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되었다. 다음 단계는 명백했다. 그가 이 비극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케이트의 행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필요했다. 수사관들이 새로운 용의자인 케이트의 전 남편 댄과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 시점에서 알려진 모든 것은 비극 후에 그가 한 이상한 송금뿐이었다. 하지만 왜 정확히 그가, 그리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했을까? 답들은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댄의 수사가 수사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그를 테이블 뒤에 앉히고 질문을 시작했을 때 그의 행동이 즉시 수사관들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그는 방금 비극을 겪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대부분 차분했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심지어 케이트와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랬다. 하지만 질문들이 송금에 관한 것이 되자마자 그의 확신이 금가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마치 압박감 아래에서 말이다. 예상치 못하게 수사관들이 그에게 왜 그런 송금을 했는지 설명하라고 계속 주장했을 때 댄은 즉시 수사의 방향을 바꾼 무언가를 털어놓았다. 그는 케이트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인정했다. 그녀가 나를 위협했습니다. 그가 말했는데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내가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기를 원했어요. 그녀는 내 불륜에 대해 알고 있었고 만약 제가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협박, 조작, 숨겨진 위협들. 댄은 케이트와의 삶이 이런 게임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항상 그를 거리를 두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하도록 강요했으며 분명히 이 계획은 이혼 후에도 작동했다. 그는 딸에 대한 그녀의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행동은 전적으로 그녀의 위협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했다. 그가 송금한 돈은 그녀의 침묵에 대한 대가였다. 그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반복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의 그의 참여가 더 심각한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었다. 댄의 진술들은 처음에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어떤 범죄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고 단순히 자신과 자신의 명성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들은 케이트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조작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통제, 위협, 조작에 관한 사건이었다. 댄은 용의자 지위에서 목격자 지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건에서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그는 살인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수사관들에게 케이트의 성격에 대한 눈을 열어주었다. 이런 조작들,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의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그녀의 능력이 수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세부사항이 되었다. 케이트는 더 이상 딸을 잃은 단순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냉혈한 조작자였다. 이제 수사관들에게는 답을 찾아야 할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조작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댄이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였다. 일어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수사실에 케이트가 다시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이전처럼 차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자신 주변에 커지고 있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완전한 증거 세트를 가지고 사건에 접근했다. 한때 분산된 사실들로 배치하려고 했던 모든 그런 거리들이 이제 하나의 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결론으로 수렴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준비되었다. 사고에 대한 그녀의 거짓말을 그녀가 그렇게 열심히 숨기려고 했던 현실과 대면시킬 준비가 말이다. 그녀 앞 테이블에는 그녀의 버전을 파괴하는 문서들, 보고서들, 사진들, 기록들이 놓여 있었다.
우선 중독에 대한 결론이었다. 케이트는 물론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계속 주장할 수 있었지만 사실들은 스스로 말하고 있었다. 딸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그녀가 주장한 연기도 불도 아니었다. 이것은 우연히 몸에 들어갈 수 없었던 독이었다. 일반 사람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런 조작을 할 수 없었겠지만 케이트는 분명히 일반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 사실, 바베큐 그릴 근처 금속 물체들에 있는 그녀의 지문이었다. 케이트 자신이 이 물체들을 만졌고 그 위에 그녀의 지문이 남아 있었다. 설사 그녀가 자신의 죄를 우연에 돌리려고 해도 이 지문들은 그녀의 말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그녀가 단순히 바베큐 그릴 근처에 우연히 있었다면 왜 그녀의 지문이 범죄 현장에 있었을까? 그녀의 전 남편 댄의 증언들도 이제 수사의 일부였다. 그는 케이트가 그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오래된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만약 그가 거액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모든 것이 별개의 사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상황을 통제하는 도구가 된 조작의 전체 계획처럼 보였다. 그녀는 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가족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이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문의였다. 딸이 아직 살아있고 건강했을 때 왜 케이트가 사고보험에 관심을 보였을까? 왜 그녀는 정확히 이 순간에 그 돈이 그렇게 필요했을까? 질문들이 명백해지기 시작했다. 케이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들은 단순히 불운한 경우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케이트는 우연성에 대한 자신의 거짓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들, 모든 사실들, 모든 증언들이 그녀가 딸의 살인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대결의 순간이 왔다. 케이트가 수사관들을 다시 바라봤을 때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이 더 이상 그녀를 인정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종종 그렇듯이 그녀의 저항은 단지 증가했다. 인정하거나 적어도 변명하는 대신 그녀는 급작스럽게 입을 다물었다.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자신의 서류들을 가져갔고 숨을 내쉬며 단순히 말했다. 변호사를 요구합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전에 숨기려고 했던 그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다. 케이트는 우연성에 대한 자신의 버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남은 모든 것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요구에 놀라지 않았다. 이것은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의 논리적인 결말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시작이었고 이 사건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전환할 새로운 단계였다. 다음 단계는 명백했다. 변호사, 법정, 그리고 그 후 아마도 인정. 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지금 명확했다. 케이트는 더 이상 자신의 거짓 외관 뒤에 숨을 수 없었다. 그녀가 한 모든 것이 이제 폭로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순간이 수사의 절정이 되었지만 또한 수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케이트가 증언을 계속하는 것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요구한 후 수사관들은 그들의 다음 단계가 결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녀의 침묵이 진실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도록 허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그녀의 디지털 기기들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받았다. 이것은 그녀가 이 범죄를 신중하게 계획할 때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마지막 열쇠였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컴퓨터와 전화기 검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파일이나 사진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의도의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인터넷 검색이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던 사람의 검색 엔진에서의 질문들의 기록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그녀의 검색 기록의 첫 페이지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다른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수많은 질문들 중에는 수사관들을 멈춰 세운 것들이 있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는 치사량, 물질명이라는 단어들이 포함된 질문이었다. 이것은 딸의 혈액에서 발견된 바로 그 독에 관한 질문이었다. 죽음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복용량이 치명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이미 죽이는 방법을 찾겠다는 의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덜 우려스럽지 않은 다른 질문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시신이 얼마나 오래 탈까라는 질문이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분명히 케이트는 시신을 태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그녀가 자신의 범죄의 흔적을 숨기려고 시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녀가 찾던 정보는 분명히 우연한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물론 보험이라는 주제에 대한 질문도 놓칠 수 없었다. 아동 생명보험 지급금. 그녀가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질문이 그녀의 동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켰다. 케이트가 범죄를 신중하게 계획했다는 것. 보험과 돈이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고,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방법을 찾고 있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에 대한 정보 검색이 그녀에게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마도 죄책감에서조차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이 모든 질문들이 케이트가 단순히 공영에 빠진 불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딸을 어떻게 죽일지부터 흔적을 어떻게 숨기고 보험에서 돈을 어떻게 받을지까지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한 냉혈한 범죄자였다. 그녀가 인터넷에 남긴 디지털 흔적들이 그녀의 의도와 의도적인 계획에 대한 바로 그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모든 질문이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서 한 획이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케이트가 단순히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신중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 남은 모든 것은 그녀의 사건을 법정에 넘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의 조작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악몽에 누가 더 연루될 수 있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었다. 케이트가 수사관들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거짓말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그녀가 남긴 검색 질문들의 기록이 그녀의 마지막 장애물이 되었다. 이제 모든 사실들이 그녀 앞에 있고 우연성에 대한 그녀의 버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다. 거짓말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 그녀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녀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수사가 이 비극적 수사의 절정이 되었다. 조작과 거짓말로 가득했던 이 모든 길이 끝나야 했다. 처음에 케이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수사관의 모든 말, 그녀의 검색 질문들에 대한 모든 언급이 그녀에게 점점 더 억압적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에 대한 방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모든 사실들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말하고 있었다. 수사관이 디지털 분석 결과를 테이블에 놓은 후 케이트는 몇 분 동안 침묵했다. 변호사가 개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수사관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새로운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녀의 저항이 약해졌다. 마침내 그녀는 항복했다. 가벼운 한숨, 그녀가 발음한 조용한 말들이 인정처럼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있던 그 확신이 더 이상 없었다. 저는 그녀를 죽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이전에 하려고 했던 모든 것보다 더 쉬웠어요. 그녀가 머리를 들지 않고 말했다. 저는 단순히 그녀와 대처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저의 짐이었어요. 인정은 짧았지만 충분히 명확했다. 그녀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 단순한 추측에 불과했던 동기들도 확인했다. 케이트는 딸이 그녀에게 더 이상 원하지도 않고 대처할 수도 없었던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녀의 모든 조작들, 전 남편에 대한 협박, 보험에 대한 문의들, 이제 그녀가 신중하게 구축했던 하나의 큰 계획의 일부였다. 기록에서 이 말들을 읽으며 수사관들은 수사의 또 다른 단계를 마감했다. 이제 사건이 완료되었고 아무도 이미 이 비극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심할 수 없었다. 그녀의 거짓말이 폭로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케이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녀의 인정이 평범한 여성으로 보였지만 끔찍한 행동들이 가능했던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인정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증언들로 시작되어 그녀의 의도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으로 끝난 수사의 논리적인 결말이 되었다. 이 어둡고 비극적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 모든 카드가 공개되고 케이트가 마침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그 저주받은 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었다.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질문이 완전히 명확해졌다. 정확히 어떻게 범죄가 저질러졌고 이 비극의 무대가 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증거들과 케이트의 인정으로 확인된 연대기는 다음과 같았다. 그날 평소처럼 그녀는 딸을 또 다른 평범한 아침에 준비시켰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신중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딸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중독은 집에서 일어났다. 케이트는 아베에게 평소 아이에게 먹이던 약으로 위장한 독한 복용량을 주었다. 아바가 의식을 잃은 후 케이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시신을 뒷마당으로 바베큐 그릴로 옮겼다. 왜 정확히 여기로? 매우 간단하다. 숯불 더미와 연기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범죄 흔적을 숨기기를 희망했다. 소녀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베큐 그릴 위에 놓았다. 시신을 빠르게 감싸기 시작한 화염과 열기가 증거를 파괴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케이트는 자신의 계획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시신 소각 시도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바베큐 그릴은 중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케이트는 실수했고 흔적을 숨기려는 그녀의 시도로 인해 시신의 일부가 타지 않은 채로 남게 되었고 이것이 곧 수사관들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스스로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부검 결과와 케이트가 자신의 인터넷 기록에 남긴 디지털 흔적들로 확인되었다. 중독, 소각 시도, 모든 단계가 신중하게 생각되었지만 세부 사항에서의 실수가 그녀의 범죄 행위의 폭로로 이어졌다. 이제 사건의 완전한 순서가 사실들로 확인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사건이 법정으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비극적인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각 단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딸을 제거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된 신중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재판 과정은 빨랐다. 케이트의 인정, 그녀의 검색 기록, 지문들이 그녀의 죄를 확인했다. 변호사는 스트레스 상태로 그녀를 변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것은 법정을 설득하지 못했다. 케이트는 딸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케이트는 조기 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받았다. 비극은 그녀를 돌봄 넘치는 어머니로 알고 있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은 조작과 이익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외적인 번영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